저는 그날 며느리의 눈빛에서 제 인생을 봤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전할 말이 없다는 그 무서운 말입니다. 제 이름은 고영수입니다. 올해 87살이고요. 서울에서 50년을 살다가 지금은 아들 내외가 사는 대구에 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작은 공원에 앉아 저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신발 공장에서 30년을 일했고 아내 민영이는 시장 엽전 가게를 했죠. 아들 영구는 잘 자랐고 막내딸 지은이는 대학을 가서 은행원이 됐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중산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그 평범함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그 평범함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신발 공장의 대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버지라는 이유로요. 아내는 늘 저보다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가 먹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마음도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건 그저 질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따르는. 그게 우리 시대 집의 법칙이었으니까요. 아들 영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30대 중반에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우리 아들을 정성껏 섬겼고 손자 둘을 낳았고 남편이 힘들 때 자기 일을 줄이면서까지 함께했습니다. 제가 봐온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착한 며느리를 자리하는 아이로만 생각했습니다. 손자들도 많이 안 본다고 불평했고 음식도 입맛에 안 난다고 티를 냈고 가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이상해진다며 여자도 일을 하냐며 아이들도 엄마보다 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며 아내 민영이는 그럴 때마다 눈치 봤어요. 영구에게 엄마 배려하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은주가 상처받을까봐 계속 음식을 챙겨줬고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내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내가 암 진단을 받던 날부터입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사귀라고. 배우자와 장시간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계속 화를 냈어요. 왜 검진을 더 자주 받지 않았냐고, 왜 몸조심을 하지 않았냐고. 민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가고 밤에는 화장실을 12번도 가면서 조용히 견뎠어요. 그 와중에 은주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죠. 나는 그때도 멍청했어요. 은주가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문 광고를 보고 좋은 간병인 있다고 하니 쓰자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민영이가 아니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건 다르지 않냐고 묵살했어요. 은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욕도 시켜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새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일이니까요. 아내가 극심한 통증으로 밤샐 때 저는 방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면 일이 잘 안 된다고. 은주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서도 어머니의 호출음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들 영구도 함께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한 당연한 책임으로 봤어요. 민영이는 침대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야, 난 이제 금방 갈 것 같아. 은주를 좀 봐줄래?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없었어요. 눈물도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지금까지 잘 있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단지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민영이는 6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오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신체가 거기 있었지만 내 영혼은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는데 그 말들이 모두 멀게만 들렸어요. 그런데 은주가 절을 했습니다. 3번을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제 옆에 와 앉아서 울었습니다. 진짜로 우는 게 아니라 그 떨리는 울음이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효녀군.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평가하는 아버지였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그 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영구는 아버지, 잠깐 우리 집에만 계세요. 제가 서울 정리하고 올게라고 했고 저는 대구에 남았습니다. 그 첫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은주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밥을 차렸어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했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시아버지 밥을 챙긴다니. 그런데 나는 계속 먹었어요. 맛있다고도 했고요.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속 그랬습니다. 아들 영구는 장례식 후에 서울을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와 회사를 관두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주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랑 아버지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구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고. 결국 영구는 회사를 그만둔 후 프리랜서 일을 하기로 했고 아버지를 간호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매일 은주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저를 위해서 이제는 음식을 차리고 세탁을 하고 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집안을 돌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연하게 먹고 입고 쉬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1년, 2년. 나는 아들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서울의 집도 팔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기 와 있었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상실감이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은주가 차린 밥을 먹고 손자들을 본다고 하면서 은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왜 이렇게 당당해? 아들도 집에 있으면서 왜 자식들을 못 돌봐? 은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밥상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으니까, 누군가 내 짜증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들 영구가 회사에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현관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은주는 주방에서 저녁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구가 문을 열면서 뭔가 큰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아, 지쳤어. 한마디였어요. 그냥 그 말이 나온 거였어요. 나는 신문을 내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영구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와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그 표정이 선명했어요. 왜? 뭐가 힘들어? 내가 물었을 때 영구가 한 말은 아버지, 그만합시다. 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셨던 그 짓들. 제 아내한테 그만하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주방에 냄비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무슨, 아버지, 저 어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얼굴을 무시하는 것 봤고, 어머니가 자기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봤고, 어머니가 밤중에 우는 거 들었어요. 근데 제가 큰 후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은주한테 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졌어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영구는 계속했어요. 은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아내인 제 자신도 돌봤어요. 자기 인생을 접고 자기 꿈을 접고 아버지를 봤어요. 단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영구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울음이 났거든요. 나는 거기 앉아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무서움.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깨달음이 몰려왔어요. 주방에서 은주가 나왔어요. 손에는 물기가 촉촉했고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영구야, 그만해. 아버지는 은주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어요. 여전히 누군가를 배려하는 손으로. 그날 밤 나는 자지 못했어요. 뭔가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내 민영이가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잡던 그 모습, 은주가 밤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자세, 그리고 내가 한 그 말들. 왜 검진을 더 자주 받지 않았냐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를 생각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혼자였을까. 그리고 나는 그 무서움 옆에서 왜 화내고만 있었을까. 새벽 4시쯤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은주가 있었어요. 주방에 서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뭐 하고 있어? 내가 물었을 때 은주가 돌아봤어요. 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이 여자가 주어진 것들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위해 밥을 준비하는 며느리. 그리고 나는 어제도, 그 전날도, 그 전날도 이 여자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주가 나한테 뛰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나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은주는 나를 안았어요. 내가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아침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당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몇이나 많았는가를.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어요. 한 번에 변한 건 아니었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변했습니다. 새벽에 은주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했어요.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 손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야단치지 않고 한 번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들 영구가 피곤해 보일 때 나는 피곤하겠네. 내가 좀 쉬고 있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 쉬웠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밥을 차렸을 때 나는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나는 아내의 묘소에 다녀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은주와 함께 말입니다. 거기서 나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영희.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았으면 좋겠다. 난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은주는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66살 버려진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과 30여 년을 함께한 이 며느리. 우리는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지금 나는 87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을 소중히 여겨요. 은주가 차린 밥을 천천히 먹고 손자들과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저녁마다 아들을 본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무게를 모두 짊어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나는 아들의 짐을 나누려 하고 은주의 손에 손을 맞추려 하고 손자들에게 어떤 어른이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당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내를 당연히 받아주는 남편으로 당연히 봤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당연히 자기를 챙기는 사람으로만 봤던 건 아닐까요? 나는 인생을 거의 다 살아왔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매일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내가 없고 내가 한 말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을 바꾸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은주한테 말해줍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러분, 혹시 당신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연히 그림으로 대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전부를 쏟아내는 사람들.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어머니이고 딸인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나처럼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을 맞추세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당연히 아니라 사랑으로 보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